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국회 개원의 일성으로 개헌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헌론이 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는 저마다 의견이 분분해 또다시 말잔치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여상원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 장성호 건국대 교수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0대 국회 출발과 함께 개헌 논의가 불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타트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끊었는데 온도차, 여야 간 온도차는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의 이야기 잠시 들어볼까요? 87년도 체제가 흘러 이제 내년이면 딱 30년인데 한 세대가 흘렀기 때문에 변화된 사회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헌의 필요성은 그거는 좀 다만 우리 정치권의 이 권력 구조에 대해서만 개헌을 하면 좀 바람직스럽지 않고 그걸 포함해서 변화된 국민들 의식들 반영하는 거 그 방향에서 논의는 되지 않나요? 그거 한다고 뭐 내일도 놓치는 것도 아니고. 20대 국회가 처음 시작하면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협치하자.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이제 모든 이슈들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고 경제 활성화는 뒷전이 될 것이고 이것이 과연 국민들이 바라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 부대표, 개헌한 지 내년이면 꼭 30년이다. 변화된 사회를 반영해야 된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도읍 부대표,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경제 활성화 뒷전이 될 것이다.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 교수님, 네. 20대 국회 개헌 논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개헌은 역대 국회의장들의 단골 메뉴였습니다. 이번도 역시 과거와 똑같이 김영호 의장 때 제가 국회 개헌특위에서 한 6개월 동안 활동을 해서 책을 이만큼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데 그거 그냥 그때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제, 권력구조가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개헌을 하게 되면 물론 블랙홀이다, 서면위하고 여러 가지 뭐 갈등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다 명분상 다 일리가 있다. 그리고 개헌을 하게 되면 의회에서 지금 개헌을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의회 권력이 지금 상당 부분 제왕적 대통령제로 이승만 정권 때 발췌 개헌 때문에 대통령한테 가 있습니다. 이것을 뺏어올 수 있다는 것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개헌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예. 이런 근본적인 것이고 지금까지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재헌의회에서 만들어진 헌법을 9차례 개헌을 하고 그리고 육공화국까지 왔습니다. 노태우 정권 87년 지금 현재 헌법이 육공화국 헌법인데 그다음에 개헌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개헌이 이루어져서 7공화국이 되던 10차 개헌이 이루어지던 그것은 좋겠지만 지금 서로의 생각하는 바가 틀리다. 시점이 틀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것이 19대 때 어떤 그런 개헌의 어떤 드라이브랑 그 전에 드라이브랑 지금과 과연 틀린 것이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력 구조는 개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 국민이 아니고 정치권, 여당, 야당,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합의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필요성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다. 어렵다고 그런 봅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고 교수님은? 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뭐 개헌의 방향이라든가 내용, 시기 등에 대해서 백인백색이니까요. 그러나 1987년 체제가 이제는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뭐 꼭 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좀 보완하고 변경하고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개헌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특히 뭐 두 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제는 좀 늦은 거 아니냐. 늦은 거 하나도 없어요. 1987년에요. 60 항쟁이요. 8월 달에 다 개헌해가지고 그 해 대선까지 다 치렀습니다. 2달 만에. 합의만 하면은 몇 달 내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개헌의 내용 뭐 이런 것들은 연구될 건 다 된 거고. 둘째, 지금 정부라든가 대통령이 반대한 것은 경제 아닙니까? 경제, 민생. 지금 개헌이 문제가 제기가 되면은 다 블랙홀이 돼갖고 이거 빨아들인다. 그럼 작년부터
지금 김무성 대표가 상하이 발언했다가 아주 혼이 난 게 꽤 오래됐습니다. 그때도 나온 게 경제 활성화예요. 그러면 그 기간에 경제 활성화가 됐습니까? 경제 활성화로 기본은 저는 오히려 개헌에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과 같은 이런 제왕적 권력 체제 속에서 한 사람이 다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 적고 옳습니다. 이러니까 예. 이 총의가 모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개헌을 통해서 국민적 총의도 모아지고 권력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할 때 뭔가 시너지도 나고 그러는 겁니다. 한쪽 지역만 다 권력 다 차지하고 그러면 다른 쪽은 다 돌아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고 네. 안 보고 이게 말하자면 서로 시너지도 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국론 통일이라든가 융합 그런 현상도 안 나타나기 근데 때문에 이제 개헌을 하려면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현재 권력과 사실은 미래 권력이 합의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일 문제는 개헌을 하려면 현재 권력이 대통령이 우선 개헌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어느 대통령치고 자기 임기 말까지 개헌하고 싶은 대통령이 없어요. 오늘 뭐 끝까지 자기 권력을 청와대에서는 가져가려고 하기 개헌의 때문에 개짜도 안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늘 지금 모든 문제가 기승전결 청와대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박원지 의원이죠. 30년 됐으니까 고쳐야 한다. 그러면요. 미국은 지금 200년 넘는데 수십 번 더 고쳐야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났다고 고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지금 이 헌법이라는 게 법률적으로 말하면 국민끼리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권력 체제는 이렇게 만들고 국민의 기본권은 이렇게 보장하고 이게 계약 문서인데요. 본래 마그나 카르타가 계약 문서입니다. 이 계약이라는 건 사정이 또 시대 상황이 변경하는 계약을 개정하는 게 맞죠. 예. 그런데 지금 왜 또 그 정세균 의장이 그랬을까? 정세균 의장으로서는 있죠.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 국회 연설에 말했지만은 저게 이 경제개혁, 노동개혁을 빨리 한다.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여소야대가 됐음에도 전국의 그 어떤 그거는 노동개혁, 경제개혁 가야 한다 이 말씀인데 정세균 의장이 야권 아닙니까? 여기서는 주도권을 뺏기기 싫다. 개헌 정국으로 주도권을 갖다가 우리 야권이 잡아야 한다. 이 취지에서 말씀하신 걸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예. 이게 그 개헌이라는 게 이게 어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말 지금 야권의 말대로 지금 이 30년 동안 지내오면서 대통령들이 역대 대통령이 모두 실패했다. 이게 진짜 이게 헌법이 잘못돼서 그런 것일까? 만일에 그게 아니고 이걸 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마인드가 잘못됐다면은 어떤 섣부른 개헌을 해버리면은 계약 문서 그 개인 간의 계약 문서도 잘못 작성하면 나중에 혼란을 일으키는데 이런 국민 전체의 계약서인 이 헌법을 잘못 건드리면은 예. 진짜 혹 떼려다가 혹 붙이는 꼴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내년 대선을 얼마 안 놔둔 상태에서 너무 쉽게 어떤 화두로 이슈로 삼으려고 개헌 문제를 꺼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좀 더 숙고가 필요하다. 그렇게 개헌 자체보다는 전국의 주도권 차원의 문제 제기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글쎄요,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87년 헌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잠정적 헌법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 임시 헌법의 성격이 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 정권에서 문민 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 체제에서 일시적으로 했던 합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정적인 헌법 체계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 중임제도 안 돼 있고 또 5년 단임제로 돼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지금 사실은 좀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예. 게다가 뭐 조금 전에 다 지적하셨다시피 제왕적 대통령제를 다분히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력 구조 개편은 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그동안 계속 미뤄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언제까지 미룰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은 찰만큼 찼다. 수위가 이제 물이 거의 목에까지 찼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지금 거의 비슷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혹이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그 블랙홀론을 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새누리당도 거기서 동존하고 있으나 그러나 요새 아마 내부적으로는 기류가 조금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반기문 대망론을 이른바 이제 띄우면서 반기문 대통령 플러스 친박계 총리 구조를 좀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이원 집정부제에 대한 그 매력을 굉장히 강렬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야당이 그걸 미리 감지를 하고 그러니까 뭔 선제적으로 던진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저는 어떻게 관측을 했었냐면 새누리당이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아마 개헌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네. 개헌론 자체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요. 그런데 마침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모두 의견이 좀 일치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년심 생각이 같은 겁니다. 2원 집정부제, 4년 중임제로 가는 거에 대해서 거의 지금 합의안이 다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은 블랙홀론을 얘기하지만 블랙홀이 되려면 이게 굉장한 쟁점이 돼야 됩니다. 여야 간에 서로 의견이 안 맞고 한쪽은 대통령제 하자 그러고 한쪽은 내각제 하자 그러고 그러면서 국론이 소진되는 분열되고 네. 이런 상황이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정치권에서는 여야 불문하고 4년 중임제, 2원 집정부제 국민 대다수도 사실은 그것에 동의를 하고 있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까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거의 원포인트로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근데 그 그래서 두 개가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굉장히 가능성도 높고 또 호기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원주의 시대의 모든 그릇을 헌법에 담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가 엄청나게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 조문 자체에 들어가다 보면 1년이 아니고 3년이 걸려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될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할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원포인트 개헌 권력구조를 놓고 하는 것도 다분히 정략적이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그리고 방금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지 않으면 지금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청와대에서는 지금 개헌의 개짜도 끊이지 말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과연 그러면 왜 야당 국회의장이 개헌론을 먼저 제기했을까? 안 되는 걸 알면서 이것도 저는 정략적이라고 봅니다. 개헌론을 제기함으로써 국회가 앞으로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장다운 일을 한번 해보자 이런 건데 그러면 청와대에서 이것을 받지 않을 걸 알면서도 했다는 것은 이것이 공연불에 끝날 가능성이 많고 물론 개헌은 시대에 맞게 해야 되지만 우리 사회의 갈등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것을 정체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문 하나하나를 뜯어다 보면 정말 바뀔 것은 많습니다. 맞는데 이해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정세균 의장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정략적으로 또 어떤 전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제기를 한 건가?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런 개헌 문제를 권력에서 청와대라든가 여권에서 먼저 나오면 그거 안 됩니다. 우선 뭐 이거 여러 가지 음모론이다 뭐 이렇게 해갖고 어려워요. 오히려 정세균 의장이 얘기를 함으로 해서 개헌의 어떤 물꼬를 터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강력히 블랙홀이라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과연 내심까지 그럴까? 오히려 지금과 같은 여건이 지리멸렬 상태고 마땅한 대권 주자도 없어요.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하지만 그 양반이 꼭 뜬다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실제로 그만두고 왔을 때 어떻게 될 가능지도 알 수 없는 거고 여권으로서도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국회에다 던져 놓으면은 오히려 레임덕도 방지가 되는 겁니다. 국회는 정치권은 거울이 몰려드는 거고 오히려 레임덕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세균 의장이 오히려 여권이 제기할 것을 먼저 던져줌으로 해서 이 개헌론에 물꼬를 틀 수도 있고 저는 정세균 의원이나 또 김종인 대표도 지난번 관훈클럽에서 본인은 개헌을 찬성하고 개헌 중에서 내각제를 원한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정세균 의장이라든가 김종인 대표 이런 분들의 경우는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어떤 야망도 있을 겁니다. 대통령제에서는 그분들이 무슨 수상을 현실적으로. 무슨 대통령을 된다 가능성은 없지만 그분들의 어떤 정치적 역량이라든가 뭐 여러 지분?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내각제에서 얼마든지 수상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과 경험과 경륜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본인의 어떤 그런 욕구 그런 것도 가미가 됐을 거다. 오히려 문재인 대표나 이런 분들이야 친노 세력들이야 내년 가면은 지금 정권 거의 다 먹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개헌은 안 오죠. 더군다나 지금 일부 대권 주자들이 20대 가서 논의하자. 아니 그러니까 다음 정권에서 다음 대통령 된 사람이 왜 개헌을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하지 말자는 얘기거죠. 예, 전 원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9차 개헌까지 했고 했는데 이 개헌이 있죠. 왜 이렇게 우리나라 누더기 헌법, 우리가 학교 때 배울 때 누더기 헌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국민의 뜻과는 관계없이 집권자 또는 정치인들의 뜻에 의해서 개헌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누더기 헌법이 됐고 불과 60년 역사의 개헌이 이렇게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지금 개헌 문제도 정세균 의장이 꺼냈지만 이게 진짜 정치하는 사람들의 욕구냐 아니면 국민들이 정말 원해서 하는 거냐 이걸 먼저 판단한 다음에 개헌 논의가 진행돼야지 정치인들이 자기 유불리를 따져서 개헌을 이야기하면요. 이 헌법 또한
한 또 20년 지나면 또 개헌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야말로 진짜 민주화가 많이 진행됐으니까 국민의 진짜 욕구가 뭐냐, 요구가 뭐냐 이걸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개헌 논의가 한동안 이슈가 될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사실 또 이번에 20대 국회 상임위원장을 정하면서 새누리당이 이른바 위원장들의 임기 쪼개기라는 편법을 동해 국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는데 정진석 원내대표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했는데 정진석 원내대표 이야기 잠시 들어봅니다. 몇 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1년씩 보임하는 것에 대해서 따가운 언론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원내대표인 저로서는 24분의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또 그분들 모두가 상임위원장을 충분히 해내실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편법이 아니라는 지적과 채찍질은 원내대표인 제가 모두 감당하고 갈 것입니다. 정진석 원내대표 채찍질과 비난 모두 감당하겠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모두 소중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박사님 네. 어떤 의미일까요? 한 분 한 분 소중하다. 개파일까요? 어떤 부분에 더 중점을 둔 걸까요? 그래서 쪼개기를 하시겠다. 그걸 감수하시겠다. 이제 이렇게 좀 읽히는데요. 절대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욕을 듣고 비난을 듣더라도 당내에서 뭐 일부 중진들이 반발을 하더라도 그거를 넘어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저렇게 편법으로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엔 매를 버는 길이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선거 계속 지고 싶으세요? 저는 그런 반문을 드리고 싶어요. 내년 재보선도 남아있고 대선도 있는데 새누리당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19대 국회 너무 생산성도 낮고 매일 싸우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또 특권에다가 그 불만이 폭발해가지고 지난 총선 결과 그런 그 황금 분할을 해주신 건데 예. 자, 그 뜻을 제대로 받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리고 더 개선을 못할 망정 계약을 하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자, 위원장이 8개월이 되면요 6개월 동안에 그 관련 부처 업무 파악하다 끝납니다. 이게 무슨 위원장입니까? 각 위원회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2년 동안 그래도 공부라도 해서 제대로 정부에 대해서 뭐 문제 제기도 하고 견제도 해라. 자, 그런데 공부해서 좀 알만하면 위원장 바뀝니다. 자, 그런 위원장을 믿고 나머지 위원들이 어떻게 쫓아가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선거에서 꼭 이기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다음 선거에서 참패를 면하겠다면 계속 이런 식의 편법은 절대 하지 않으셔야 한다. 되돌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대통령께서 국회의원직은 봉사와 헌신의 자리다. 그래서 저걸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 봉사와 헌신을 서로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당당히 부족하고 보수당답지 않은 행태를 정말 큰 실수를 저는 했다고 봅니다. 예. 욕심과 사심이 엿보이는 상임위원장 자리, 그 한 달에 800만 원 정도 더 받는 그런 판공비 쪽으로 이렇게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 협조비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이 한 가지로 봤을 때 물론 삼선으로서 어떤 상임위원장을 하면 정말 이제 국정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고 뭐 장관이라든가 각처 뭐 과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불러다가 같이 국정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는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임기 2년을 왜 1년으로 쪼개서 서로 나눠먹게 하느냐. 나눠먹게 하는 것이 결국은 사욕입니다. 사욕. 네. 이런 사욕부터 국회의원들이 버려야 되는데 20대 국회 4.13 총선 새누리당이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참패한 정당에서 이렇게 구태보다 더 나쁜 행태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진석 위원장 대표 말 들으면요. 이게 상임위원장 자리를 어떤 국민이 요구하는 그리고 국민이 필요로 한 게 아니고 의원을 갖다가 중심으로 의원의 필요에 한 자리로 본다는 게 아직도 국회의가 갑질을 갖다가 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안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도 하는 행태는 역시 모든 국회의 모든 것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과연 20대 국회가 과연 무슨 일을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서 그동안 수세 입장에 놓여있던 국민의당이 약간은 공세적인 입장으로 바뀐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자체 조사단장을 맡은 이상돈 의원 기소하면 검찰이 망신을 당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상돈 의원의 이야기 잠시 들어볼까요?
그거를 기소하고 영장 청구하고 기소하면은 검찰은 난 망신당할 거라고 봅니다. 돈이 흘러갔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예. 돈은 우리도 어저께 그 통장 카피를 받아왔는데 예. 그대로 있어요. 브랜드 호텔에. 아, 브랜드 호텔 계좌에 2억 원이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고 그중에는 이제 이 작업에 참여했던 예. 그 외부 카피라이터한테 체크카드가 간 것도 그 사람이 그냥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외부로 흘러간 건 없죠. 그거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 법관이 영장을 청구하고 유죄 판결을 내겠습니까? 그러면 공소유죄가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 세미콜론과 그 브랜드 호텔 간의 계약을 덧들 해야 되는데 예. 세금 계산서만 하고 계약을 안 하고 그냥 구두로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나중에 뭐 그러니까 일종의 실수라고 보는 것이고 아니, 근데 그런 당의 일을 고의성이 국민의당은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이상돈 의원, 돈이 당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증거가 없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일종의 실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검사 출신의 김경진 의원은 검찰의 수사가 공정치 못하다라는 비판까지 제기했는데 김경진 의원의 이야기까지 마저 들어볼까요? 광고를 결과적으로 받지 못했던 회사에서 선관위, 검찰 또 모든 언론사에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투서를 해서 아마 수사가 시작됐었던 것 같고요. 예. 전체적인 선관위 고발이나 검찰 수사가 수사의 시작은 결국은 기획수사는 아니겠으나 수사 과정 자체는 그렇게 쾌하게 또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경진 의원, 광고를 받지 못했던 회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투서를 넣어서 수사가 시작됐다. 고 교수님, 예. 이번 의혹의 핵심, 돈의 흐름인데 당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선 걸까요? 그러면 그 증거를 제시를 해야죠. 자기들 돈이 그대로 있다고 지금 하면은 예. 이상돈 단장인가요? 네네, 조사 그럼 단장이죠. 그 통장을 직접 제시를 하던가 말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국민의당이 새 정치를 한다는 국민의당 맞습니까? 그런 정당 옛날 뭐 그렇게 주장하던 그 국민의당 지금 맞는 거예요? 지금 왜 국민의당이 저렇게 미온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이런 부분에야말로 정말 호미로 막을 생각을 하지 말고 예. 부르주자로 저는 막아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저는 여러 차례 만약에,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예.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떠나서. 이미 도의적 정치적 문제로 비화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해야 하는데 이건 그냥 덮고 가자는 식으로 저렇게 조사단장부터 하면은 이건 조사가 아니죠. 자기 치부를 덮자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검찰이 아직 수사도 끝나지도 않은 상황 아닙니까?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거기에서 무엇이 나왔다든가 안 나왔다든가 해야 하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예전에 말하자면 이런 사건이 터졌다 한다면은 언론에서도 뭐 여소야대 되니까 공안정국 하는 거 아니야? 또 뭐 무슨 정치적 압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왜 한마디 안 나오고 언론에서 오히려 비판적으로 나옵니까? 이것은 검찰이 수사를 한 게 아니고 예. 선관위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감지가 되고 그만한 정황 증거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검찰한테 고발을 한 사건입니다. 예. 그러면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니 이렇게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수긍할 만한 얘기를 내놔야지. 그럼요. 김순영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거 뭐 돈 그대로 있다더라. 뭐 검찰이 기소하지 그러면 누가 기소를 합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당연히 김수민 지금 의원이 받은 돈이 만약에 국민의당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그것은 이제 김수민 의원의 개인의 문제, 개인의 비리 문제니까 그건 김수민 의원의 문제고 예. 만약 그 돈이 당으로 들어갔다 한다는 경우 당의 정치 자금으로 선거 자금으로 들어갔을 경우는 당이 이건 엄청난 쓰라미가 몰고 올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아니라는데 그것은 자기들의 주장이고 이것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 꼬리 자르기가 아닌가 싶어서 좀 질문을 드린 건데 예, 이게 지금 진상조사단장님 아니십니까? 진상조사단장님께서 검찰이 기소를 하면 망신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이거 정말 진상조사단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검찰 수사 대책반 같은데요. 자, 대응반, 대책반. 여기서 우리가 좀 모든 걸 읽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의당이 정말로 이거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누가 보더라도 이건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검찰은 아무것도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수사 진행 과정이고 예. 뭐 기소를 할지 안 할지, 뭐 기소를 하더라도 뭐 구속으로 할지 불구속으로 할지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는데 선제적으로 지금 기소를 하면 망신을 당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자, 저는 이번 사건 관련해서 뭐 야당 입장에서 국민의당 입장에서 공안 정국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 다른 당도 다 하는데 뭐 왜 우리만 문제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대처해서는 곤란하다. 자, 지금 국민의당의 상대는 검찰이 아니고 국민인 겁니다. 국민을 설득할 생각을 해야죠. 국민들이 지금 전혀 지금 공감을 못 하고 있잖아요. 예. 국민의당의 지금 일처리 방식에 대해서 아니 새 정치를 내세우는 정당이 저렇게 구태적인 관행을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데다가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진상조사단 단장께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네. 납득이 안 된다. 국민의 눈높이에 빨리 맞춰서 네. 전환을 하지 않으면 큰 낭패 본다. 그만큼 국민의당의 위기의식이 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말로 이러다가요. 그래서 국민의당이야말로 망신당한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일단 기소가 됐으면 기소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수사 결과를. 근데 미리 지금 당 자체 내에서 아무런 영향가 없는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검찰 망신 당할 것이다. 이게 힘이 없는 국민들이 저 말하면요. 뭐 그럴 수 있다. 지금 국민의당은 그래도 원내 교섭단체입니다. 이게 마치 예전에 그 청와대 문건 사태 터졌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찌라시 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 할 때 이걸 많은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압박으로 봤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에서 벌써 이런 자기들 자체 조사 결과를 내세우면서 검찰이 망신당할 것이다. 이 원내 교섭단체의 어떤 그 태도가 예. 이렇게 되면 자기들은 검찰의 어떤 압력을 행사하기 아닌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검찰의 압력 행사가 아니냐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그 검찰의 그 수사가 시작되면 어떤 뭐 조사단장을 꾼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 겸허하게 안철수 대표 말대로 죄송하고 우리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나중에 입장을 말씀드리는 이게 옳은 공당의 태도지. 옛날 군사 정권에 압박받는 마치 야당의 태도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게 새 정치를 이렇게 운이하는 개방하는. 국민의당 입장으로서는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의혹의 당사자인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났는데 돈의 용처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수민 의원의 이야기 잠시 들어볼까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조사가 있다면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김수민 의원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다 라고 답은 했는데 개인적 척법은 없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네라고만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정 교수님? 정치 초년생이고 그리고 아직 나이가 어린 분 아닙니까? 상당히 당혹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에서도 본인이 어떤 당해야 될 여러 가지 아픔이라든가 충격 그리고 그 가족 이런 걸 생각해서 선제적으로 결단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정치적인 결단을 하기엔 아직 어린 나이라고 저는 생각을 선제적 결정이라는 건 무슨 의미를 말씀하십니까?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치 도의적인 그런 책임으로 저는 의원직 사퇴까지도 저는 생각을 해야 고려를 되고 해봐야 된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야당의 생명은 선명성 아닙니까? 특히 신생정당이고 이럴 때 당당함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위에 누가 있었냐? 뭐 김수민 의원 그 위에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뭐 사무총장이라든가 또 박선숙 현 의원이라든가 이런 선까지 혼자 책임지기면 너무 연륜이나 무겁다. 정치적 그렇죠. 무게가 너무 무겁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같이 패키지로 책임져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또 꼬리 자르기 하느냐 또는 그런 비판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지. 보십니까? 그것도 이미 박선숙 의원은 당시 사무총장이고 그 사무부장 왕주현인가? 네네. 그분하고는 이미 그 선관위에서 고발을 허위 해놨죠. 보고서 작성한 걸로 말하자면 그 선거비용 탄핵 위해서
이 리베이트 받은 것을 빼고 뭐 이렇게 허위로 작성했다 했고 이미 고발까지 된 겁니다. 그리고 김수민 의원도 얼마나 당당합니까? 처음에 뭐 얘기하라니까 대변인이 얘기할 거야. 당 대변인이. 이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당당해요.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뭐 당과 관계없이 거기에 대해서 겸손하게 나와야 하는데 지금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듯이 이렇게 당당한 것은 뭡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당에서 누군가가 했고 나는 그냥 그 이름만 빌려준 거다. 그런 인상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정치 초년이고 정치의 지휘자도 잘 모르신 그 사람이 네. 그런 당의 그 홍보 많은 예산이라든가 또 그런 리베이트 문제를 다뤘을 예, 리가 없어요. 없을 것이다. 너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렇다면은 그 위에 분들이 책임을 같이 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이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관행이다. 이렇게 하면은 안철수 대표가 대권을 할 생각을 말해야죠. 김수민 의원 개인의 거취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런 문제가 아니다. 변호사님 한 가지 또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국민의당에서는 김수민 의원을 청년 비례대표로 정한 것도 절차적으로나 내용상으로도 하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수긍하십니까? 그게 이제 공천 문제 아닙니까? 공천 네. 문제 이런 거는 있죠. 당사자 자백하지 않으면 결국 뭘로 판단해야 됩니까? 왜 김수민 의원이 있죠? 갑자기 그 그 후보 발표할 됐으며 그리고 그 이후에 왜 이런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졌는가 이런 문제를 종합해서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는 거죠. 이분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다고 해가지고 검찰이 어디 그 바보들만 모인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사실 판단한 데는 본인이 자백하면 제일 좋겠지만 이런 정치인을 자백할 리도 없고요. 그러니까 모든 정황을 볼 때 제 생각에는 이게 공천에 문제가 분명히 있고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있어야 된다. 더민주가 지난번에 그 김종인 대표 비례대표 2번 그 파동 당시에 그 전체적으로 비례대표 순번이 확 바뀌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얼마나 정말 그 시끄러웠습니까? 왜 시끄러웠겠습니까? 그 순번 때문에. 자, 그 정도로 치열한 게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이라는 겁니다. 순번 하나 또 설령 권외라도 당선권 받기라도 그 순번이 어느 정도 가까우냐? 순번을 그렇게 왜 굳이 정하겠습니까?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다 승계를 하게 돼 있고 그런 기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그 더민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부 논란을 거쳐서 어찌됐건 절차를 거쳐서 바꾸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더민주는 지금 지나고 보니까 국민의당 경우는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런 절차도 다 생략하고 뭐 지도부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결정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예. 과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절차에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게 새 정치의 출발 아닌가요? 자, 거기서 이제 의문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정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됐다. 자, 그래서 정말로 당 지도부를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당 차원에서 한다면 누군가 정말로 나서서 총대를 맬 만도 한데 이 당은 참 총대 매는 사람도 없구나. 정말 안철수 대표는 인복이 참 없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조차도 심지어 네. 하게 된다. 물론 이건 농담이긴 합니다만. 네. 자,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고영신 교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이건 법적인 문제 아닙니다. 정치적인 문제고 도의적인 문제고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될 문제인 것이지 법적 기준에 지금 맞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당이 포인트를 잘못 짚고 있다. 그런 네. 말씀이신데 검찰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검찰의 롯데 비자금 의혹 수사가 굉장히 전방위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여 변호사님, 네. 일각에서는 이게 전 정권 이명박 정부의 비자금 수사와 좀 하면서 이렇게 정치권으로 좀 퍼져가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요, 이 검찰이 본래는 이제 그까지는 우리가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검찰에 발표를 했는데 이게 그 정치권 로비라든가 이게 그 검찰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롯데 비자금이 있죠. 지금 뭐 어제 뭐 신격호 회장 금고에 30억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30억 나왔는데 수사를 하다 보면요, 이 30억 외에 돈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어디로 간지를 밝혀내야지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는데
이게 그러면 30억이 그러면 그 공소장에다가 30억이 공정으로 사라졌습니다. 적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검찰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지금 뭐 그 홍만표 사건 네. 이런 거 여러 가지 지금 뭐 많은 검찰이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런 노태 수사를 하고 만일에 그 비자금이 들어온 것 이게 더 이상 안 밝혀진다. 이러면요 검찰은 수사를 안 했다는 게 돼버립니다. 말 그대로 용두사미가 된다. 용두삼이 되면 검찰이 그 홍만표 사건을 잃어버린 그 권위를 다시 회복하는데 엄청난 타격받거든요. 이거는 그래 박근혜 정권이 뭐 이명박 정권과의 뭐 척을 지고 문제가 아니고 검찰 수사가 네. 완결되려면 용두삼이가 아니고 진짜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는 말을 들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검찰이 뭐 하겠다 안 하겠다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굴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모든 수사는. 네. 그래서 이거는 두고 봐야 한다는 거지. 근데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 비자금 관련한 수사들이 대부분 다 용두사미로 끝나요. 이게 뭐 정치권으로 번져서 아마 뭐 여야 불문하고 뭐 난리가 날 거다. 그래서 여야 정치권이 지금 막 떨고 있다. 이런 보도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흐지부지 끝난 전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겨우 이제 한 건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한 건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파악한 것만 하더라도 뭐 그 비자금이 뭐 300억 뭐 이런 정도라는 거 예. 아니에요? 그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좀 제대로 밝혀라. 그리고 뭐 지금 현 정권과 관련된 실세가 나오더라도 수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여야 불문하고 정치인들 누구든 돈 받은 의혹이 나오면 철저하게 수사를 해라. 예. 그래서 좀 국민의 편에서 정말 국민 속 시원하게 좀 문제를 좀 이번에는 네. 꼭 좀 풀어달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현 정부가 이제 임기 말로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칼끝이 얼마나 뾰족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또다시 같습니다. 모래시계 검사가 나오느냐 이제 또 중요한 주목을 봐야 예, 되겠죠. 계기가 되겠구만. 자, 이제 여야 사실은 이제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가열되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장 교수님? 네. 사실 이제 8월 9일 전당대회가 확정이 됐는데 최대 변수는 최경환 의원이 출마할 것이냐, 뛰어들 것이냐에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시점으로 봐서 저는 출마할 거라고 봅니다. 뭐 결론적으로 예. 지난 4.13 총선 참패했죠. 그리고 제1당의 지위도 내려놓고 정말 지도부 전체가 저는 전멸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쇄신의 모습을 못 보여주냐. 그렇게 이제 국민적인 질타가 있지만 보여줄 수 있는 선장이 없다. 그래서 비대위원장도 지금 수차례 이렇게 뭐 다 고사해서 하다가 지금 가까스로 한 분을 모셔놓다 놓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8월 9일 날 연기해도 안 되고 일단 결정을 했으면 그걸 하되 그리고 이제 복당 문제 같은 것도 비대위에서 투표라도 해서라도 16일 날 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16일 날 투표를 해서라도 예. 복당 문제도 일단 처리하고 매듭 짓고 혹시 뭐 복당이 누가 혹시 안 되더라도 그냥 그건 그냥 그런 상태로 해서 넘기는 것이 전 좋다고 봅니다. 오르막하다. 사실 먼저 친박계에도 지금 이주영 의원이라든가 홍문종, 이정현 의원들도 당권 공개적으로 지금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친박계 이해관계가 조정이 될까요? 우선 뭐 지도 체제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지금 단일성 지도 체제로 가는 쪽으로 그래서 대표는 대표끼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끼리 뽑는다 한다면은 친박 쪽에서 자기들끼리 교통정리를 하겠죠. 뭐 최근에도 그런 교통정리 잘하지 않습니까? 상임위원장 뽑으면서.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8월 9일로 한 것 가지고도 날짜를 왜 이날을 하냐. 이날이 무슨 길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올림픽 그 기간이고 그 전후에서 축구에다 또 무슨 메달이 25개가 달려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원래 이런 전당대회라는 것은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뭔가 컨벤션 효과들을 노리면서 분위기를 새 출발하는 그런 것을 노리는 게 대개 전당대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업시키는데 이것은 업을 시킬 생각이 아니구나. 몰래 조용히 하려는구나. 왜? 친박이 예를 지금 예상대로 최경환 의원이 당대표가 될 경우 이건 뭐야? 4.13 총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이거 뭐 당대표에서 되겠어? 뭐 이런 비난도 쏟아질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혁신 비대위가 있습니다. 뭐 혁신안이 제대로 될 것 같지도 않잖아요. 뭐 시간도 없지만 그런 능력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와그라와그라한 사이에 올림픽으로 관심이 쏠린 사이에 싹 처리해갖고 친박이 당권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림픽에 묻어간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최경환 의원 나온 거는 불문 가지고 당선도 거의 지금 내락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최경환
의원이 많이 벌써 밑밥을 뿌려놨지 않습니까? 의원들하고 식사하면서 어떤 뭐 그리고 지금 본인 말이 나는 하기 싫은데 국민의 뜻이라면 뭐 이런 정치인들이 항상 쓰는 문구를 쓰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주영, 홍문종, 이정현 의원이 네. 지금 나온다는데 제 생각에는 진짜 4명이 나와가지고 정병국 의원하고 하면 이게 친박은 표가 갈라지고 정병국 의원 되면 절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친박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 지금 세 분은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다. 어떤 그 친박에서도 이렇게 뭐 최경환 의원 혼자 나가서 내가 정병국으로 붙으면 이건 누가 지금 이걸 갖다가 그 정당화도 보겠습니까? 요 세 분은 그냥 들러리로 나와가지고 그 사퇴 한두 명 사퇴하든지 하고 친박계 사발 통문 돌려가지고 네. 최경환 의원 밀어주는 걸로 아마 대미를 장식하지 않을까. 최경환 의원 입장에서는 전면에 사실은 4.13 총선의 책임론을 좀 받고 있는데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나는 숨을 데도 없다. 어떤 국민의 뜻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최경환 의원이 가끔 나와서 식사도 하고 그다음 뭐 개파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요. 결국은 자기가 나가는 정당화 그걸 시키는 거 계속.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의 관심을 처음에는 만일 최경환 의원이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 탁 나왔을 때 저 사람 저건 뭐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자꾸 이게 무뎌지거든요. 국민들 감정이 친박의 책임론에 대해서 그걸 노린 거죠. 글쎄요. 저는 좀 그거보다 더한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약간 폭탄 선언일 수도 있고. 궁금해집니다. 저는 철저하게 지금 최경환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또 최경환의 의지대로 지금 새누리당이 거의 움직여가고 있다. 정지석 원내대표 탄생 그리고 혁신위원회 무산, 혁신위원장 중간에 탈락되는 그 과정 그리고 혁신형 비대위라고 하지만 사실상 관리형 비대위로 가는 과정 또 김의혁 위원장조차도 최경환 의원 천거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얘기 또 전당대회를 8월 9일로 선택한 것 올림픽 그 와중에 그리고 또 그 단일성 집권 체제 오늘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렇게 해서 대표를 따로 뽑음으로 해서 친박계 표가 분산되는 것을 막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것 이것이 철저하게 최경환 대표 만들기로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진단을 합니다. 좀 심했나요, 제가? 아닙니다. 수긍이 많이 갑니다.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사실 이제 전당 체제로 서서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또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관심은 김부겸 의원이 출마를 할 것이냐, 대권에서 유턴을 해서 당권으로 갈 것이냐인데 자꾸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리 장 교수님? 뭐 대권보다는 당권을 겨냥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옳다. 예. 이번 페이스는 김부겸판이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김부겸 의원한테 제가 조언을 한다면 네. 대권을 노리는 것보다는 당권을 노려서 차기 대권 주자를 만들어내라. 그다음에 차차기 내년 말에 그 4년 후에 5년 후가 될지 개헌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차차기를 노리는 그런 승부수를 띄우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좋다. 대권을 참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은데. 예,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또 천기누설을 또 해야 될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이 당권 도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이제 우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판 자체가 그러니까 더민주의 대선 경선 판 자체가 이미 다 결정된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고민은 좀 했을 겁니다, 아마.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 하지만 역시 이 자기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돌파가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고요. 예. 또 그 부분을 친문 쪽에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을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이른바 친문지 지지하겠다. 그렇죠. 어차피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차라리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당 대표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설득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먹혀들 여지가 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는 거고요. 최근에 정세균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의장으로 돌지 않았습니까? 원래 총선 끝나자마자 대권 출마하시겠다는 분이 의장으로 도른 것도 저는 그 배후에는 친노친문의 그런 그 밑작업들이 좀 있었을 것이다라고 좀 봅니다. 일종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 그렇죠. 떨어졌다. 본인들 입장에서도 당장 이번에 대권 레이스 나가서 경선에서 이길 공산이 없다면 뒤로 빠지는 것이 맞는 것이고 친노 친문 입장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 체제 그 가도를 네. 경선 가도를 좀 더 열어주려면 좀 가능한 좀 그 잠재적으로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강적들은 좀 옆으로 비껴나게 하는 좀 그런 전략의 차원에서 그런 지금 가운데 정리가 문재인 되고 대표 있다고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히말라야 공수부대 천리 행군을 하겠다라고 지금 갔습니다. 어떤 구상이 나올까요?
뭐 도 닦으러 갔다니까 무슨 도를 닦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도를 닦으러 갔지 않았겠느냐. 대권도. 대권도로, 그래서 예. 뭐 히말라야 트레킹을 하면서 대권에 대한 의지를 더욱 강력히 다지면서 이후 자기 행보에 대한 뭐 명분, 대의 명분을 네. 찾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글쎄요, 뭐 히말라야 갔다 와서 대통령 됐다는 얘기를 제가 전 세계 어디에서 못 들어가지고 저 뭐 태산을 갔다 오신 분은 대통령도 됐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뭐 문재인 대표로서는 이번 히말라야를 통해서 또 히말라야 갔다 왔어도 또 뭐 유럽이라든가 예. 미국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상당 기간 말하자면 숨고르기 기간을 가질 것 갖지 않을 같습니다. 것이다. 연말 대권 뭐 이런 경쟁이 본격화 되기 전까지는 그럴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도 문재인 대표가 지금 현실 정치에서 떠나 있는 게 자기 대권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계속 문제를 지금 세월호 저 구의역 사건만 해도 벌써 구설수라면 이렇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정치판 떠나 있으면 인기가 오르고 정치판에 돌아오면 인기가 떨어지더라고요. 아마 일단 히말라야에 가서 좀 잠재운 다음에 돌아오시지 않을까. 네. 그런가 하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광주 지역 제약 원로들과 모인 자리에서 정계 복귀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손 전 대표 앞에 놓여진 선택지 무엇일까 주목이 됩니다. 내부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